앱에서 당신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해야 돼 이렇게 알려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진 않고요. 집에 우편물 날라옵니다. 5월달에 세금 신고하라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순간 내야 할 세금이 확 늘어날까요? 자, 늘어나는 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만나뵌 분들 중에는 환급세액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서 늘어나는 분들도 있고 안 늘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봉근의 연금수업 곤쌤 김봉근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요,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돼서 이제 다음 달 5월 달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또 세금 신고를 하실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돼서 많이들 질문 사항들이 있어서 그 질문들 한 10가지 정도를 모아서 이번 시간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많이들 헷갈려 하거나 궁금해하는 상황들 같이 정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본 개념을 살펴보면요. 자, 이자와 배당 소득이 무려 2천만 원이 초과되게 되면요. 일단 다음 연도에 세금 신고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분들은 사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더라도 원래 5월 달에 세금 신고했기 때문에 별다른 어색함이 없는데, 아마도 급여소득을 발생되시는 분들은 연말 정산으로 대부분 과세가 종결되기 때문에 아마도 세금 신고를 처음 하게 되면 두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자 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 전체를 종합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합과세 대상 다른 소득들 모두 다 합산돼서 언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세금 신고를 해야 되고요. 아마도 집에 이제 통지서들이 날라올 겁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관련된 부분들이 집에 도착하게 되면 내가 5월 달에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구나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검색하면 사실 잘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많이들 두려워 하시기 때문에 나는 정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가까운 세무사를 찾으셔서 직접 세금 신고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비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의뢰한 다음에 간편하게 한번 세금 신고해 보셔도 좋겠고요. 아니다, 나는 지속적으로 왠지 이자 배당 소득이 발생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직접 한번 신고해 보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금융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각각의 금융회사에서 이렇게 통지서들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금융회사에서는 이제 금융소득 거래 명세 안내문, 그래서 A금융사에 어느 정도 이자 배당 나왔는지, B금융사에 어느 정도 이자 배당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집에 우편물로 오게 됩니다. 자, 다만 비과세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부분들은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천만 원 기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내가 2천만 원 초과되는 금융소득이 발생된다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은 비과세 금융소득 내가 활용해 볼 수 있는 건 없는가? 혹은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 내가 활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왕이면 세금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표에 보시면 비과세 금융소득 관련돼서 장기주택 마련저축, 사실 지금 장기주택 마련저축이 없어요. 옛날에 만들어진 상품인데 아직까지도 비과세 금융소득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비과세 종합저축은 65세 이상인 분들이 5천만 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 사주에서 발생되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재형저축, 재산 형성저축이라고 해서 지금은 판매되지 않는 금융상품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 브라질 국채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이자, 그죠? 그다음에 차익에 대한 부분들도 세금이 없고요. 그다음에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 이것도 이제 과거에 판매됐던 상품들, 그리고 ISA 계좌에서도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한도로는 비과세되는 금융소득들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천만 원 기준소득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세금 우대 종합저축, 아마도 9.9% 세금 떼는 게 있고 1.4%의 세금 떼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금 우대 종합저축의 경우는 금융회사 한번 가시게 되면 아직 한도 남아 있어요, 쓰실래요? 이렇게 질문 주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 아마 예금 가입하신 분들은 이미 다 쓰지 않았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비실명 이자 배당소득, 그러니까 그 실명이 없는 비실명 이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금융소득이고요. 자, 세 번째로는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채권 이자소득, 이것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 그 국내 투자형 그 국채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 채권 이자 소득에 해당된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약간 좀 비슷한 형태입니다. 이것도 과거에 판매됐던 그러한 채권들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자, 그리고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 소득은 아마도 투융자 집합투자기구라고 해서 맥쿼리 인프라 전용 계좌가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도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소득이 있고요. 그다음에 IS 계좌에서도 발생되는 비과세한도 초과분에 대한 세금은 9.9%로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소득들. 그래서 이러한 소득들은 모두 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소득에 들어오지 않는다. 근데 딱 보면은 몇 가지는 없습니다. 현재 판매되거나 내가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통지서가 날라온다라는 건 금융소득이 하나의 금융회사에서 최소 100만 원 이상 발생된 경우에 이미 아마 받으셨을 거고요. 그리고 국세청에서 보내주는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5월 달에 세금 신고하라고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한번 조회해보니까 4월 한 중순부터 4월 말일자로 대부분 발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세금 문제, 종합과세니까 당연히 세금이 늘어날 확률들도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소득세가 늘어날 확률들이 있습니다. 소득세. 왜냐하면 다 합쳐져서 다시 세금 신고하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나의 소득세율,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적게는 6%, 많게는 45%의 8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경우는 15%에서 24% 구간이 많고요. 그리고 나는 좀 고소득자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뭐 35% 구간인 분들도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5.4%. 자, 그리고 내가 소득세율이 15%다. 합산되면 15%니까 세금 부담이 안 클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소득세율이 만약에 금융소득이랑 합쳐져서 24% 구간이 된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15.4% 세금 뗐던 것보다는 약 한 9% 정도의 세금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면 일단 소득세가 늘어난다. 일단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건강보험료를 대부분 신경 안 쓰시는데 자, 건보료도 늘어납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수 이외의 소득이 2천만 원 넘어가게 되면요. 다행스럽게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요. 어디에다 부과되냐면 월급에 부과되는 게 아니라 집에 고지서로 날라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최악입니다. 금융소득 1천만 원만 넘어가도 초과분이 아니라 이제 몽땅 다 합산돼서 자, 그러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건 결국에 2천만 원 넘어간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2,500만 원의 금융소득이 발생됐다라고 한다면 2,500만 원에 대해서 내가 종합소득세도 내야 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2,500만 원 곱하기 약 한 8% 정도의 연간 건보료를 또 추가로 내야 되는 그래서 대부분 건강보험료는 잘 신경 안 쓰시는데 소득세보다 더 무서운 게 건강보험료다.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피부양자 자격에서 이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3,400만 원에 대한 소득까지는 피부양자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2천만 원으로 줄었어요. 자, 그러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면 2천만 원 넘어가는 거니까 이때도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되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도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발생되지 않는 게 좋긴 하지만 사실 돈을 벌어들이는 행위잖아요. 이자 배당 많이 받으면 사실 좋은 건데 이 세금 때문에 사실 피할 필요는 없는데 조금 과도한 세금들이 좀 부과되는 경우들이 있다. 이 정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돼서 많이 하는 질문사항들 Q&A 형식으로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입니다.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또 친절하게 또 이렇게 앱에서 당신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해야 돼 이렇게 알려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고요. 집에 우편물 날라옵니다. 우편물 날라오게 되면 5월 달에 세금 신고하라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접 조회하는 방법들도 있기는 한데 사실 조회를 언제 할 수 있냐면 내가 올해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올해 당장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 발생된 소득은 다음 연도 한 4월쯤에 가야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년 4월 한 중순부터 말 사이에 국세청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통지서가 일단 집으로 발송된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발송됐다라고 한다면 2천만 원이 넘어갔구나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통지서 수령 여부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홈택스에 접속하신 다음에 자, 우측 상단에 가면 마이 홈택스가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편물 전자고지 송달 장소 클릭하고 우편물 발송 내역 조회하게 되면 우리 집에 고지서가 날라왔는지 날라오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금융소득 조회에 대한 부분들은 홈택스에 접속하시게 되면 한 그 상단쯤에 가면 세금 신고 부분 있습니다. 자, 걔를 클릭하게 되면 왼쪽에 종합소득세 신고, 일반 신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작아요. 저기 전 우측에 조그맣게 가시면 이 금융소득 조회 클릭하시게 되면 쫙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올해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작년도 거.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조회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2025년도잖아요. 자, 그러면 2025년도에 세금 신고한다라는 것은 2024년도 귀속분에 대한 세금 신고를 5월 달에 하는 것이지 올해 거를 5월 달에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대한 금융소득의 조회가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금과 관련된 정보는 어디에 있다? 홈택스에 접속하시게 되면 대부분 조회가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비과세 계좌에서 낸 수익도, 이 비과세 계좌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비과세 계좌에서 낸 수익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나요? 자, 비과세 계좌인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면 억울하겠죠. 그래서 비과세 계좌에서 난 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ISA 계좌,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 계좌별로 다르게 들어가는 건지 궁금합니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일반 계좌에서 주식 배당이 발생되거나 해외 ETF에서 분배금이 발생되거나 혹은 매매 차익이 발생되거나 혹은 예금과 적금 관련돼서 이자가 발생하게 되면 얘네들은 몽땅 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다만 ISA 계좌, 연금저축, IRP 계좌에서 이자 배당이 뭐 한 몇 억씩 나왔다 라고 하더라도 이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는 해당되지 않는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IS 계좌, 연금저축, IRP 계좌에서 발생되는 이자 배당은 건강보험료에도 현재 반영되고 있지 않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금융자산이 조금 많으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지만 계속적으로 절세 계좌로 옮기는 작업을 지금은 해주시는 게 세금을 그나마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ISA 계좌 재가입은 불가능한가요? 라는 질문 사항인데, 자, 일단은 ISA 계좌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는 직전 3년 이내, 거꾸로 표현하면 가입 당일날 기준으로 직전 3년 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한 번이라도 해당되면 일단 가입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만기 연장도 할 수도 있고요. 3년마다 해지해서 다시 재가입하거나 혹은 내가 3년 지나서 해지해서도 ISA 계좌 다시 재가입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내가 오늘 해지해서 재가입을 했는데 올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됐다라고 한다면 일단 가입은 되지만 다음 연도에 소득 정보가 넘어갈 때 ISA 계좌 해지 통보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특징들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해지 통보 받으면 내가 가입한 금융상품들 다 팔아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냥 세제 혜택만 사라지게 되는 일반적인 주식 계좌로 바뀔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최대한 예방하는 방법은요? 일단은 뭐 금리를 낮은 금융상품을 이용합시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비과세에 되거나 혹은 분리과세에 대상되는 그런 금융상품들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이제 예금을 이제 많이 갖고 계셔서 이제 가끔 세금이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금 대신에 뭘 활용한다? 금리형 ETF를 매수하는 게 조금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약정된 만기가 있어요. 1년 되면은 이자 받아가세요. 뭐 2년 만기면 2년 만기 뒤에 이자 받아가세요. 자, 그러면 이자를 받는 그 순간에는 나는 지금 당장 이자를 쓸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확정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세금 내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야 되는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반대로 금리형 ETF를 매수하게 되면 매일 이자가 조금씩 쌓여갑니다. 그러면 도대체 금리형 ETF는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킹 통장 아니면은 뭐 CMA 계좌 이런 속성과 거의 비슷한데 그냥 ETF 종목을 매수하는 형태고요. 자, 그리고 해당 종목들은 내가 매도하기 전까지는 이익 실현이 되지 않고 그리고 귀속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목돈을 갖고 계신 분들, 굳이 만기가 돌아오지 않아도 되시는 분들은 그냥 이러한 금리형 ETF를 매수해서 장기간 보유했다가
내가 필요한 만큼의 자금들을 인출할 때는 그래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을 만큼의 자금들만 인출해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예금 대신에는 금리형 ETF를 조금 더 활용하는 게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금리형 ETF 조회해 보면 정말 많이 있는데 그냥 금리가 조금 높은 것들을 좀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뭐 라이즈 머니마켓 액티브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냥 MMF 상품입니다. MMF 상품인데 ETF 형태로 나온 거고요. 자, 1년 수익률이 3.74 보고 여러분들 들어가시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오늘 기준으로 직전 1년의 수익률인 거지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이때보다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기준금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익률은 앞으로 한 3%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예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금융 ETF들 중에서 그나마 일단은 이자 수준이 높은 것들 보여드렸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 얘는 한 주당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꽤 금액이 높은데 얘도 직전 1년 기준에 수익률 보시게 되면 3.55% 정도. 그래서 얘는 CD 금리는 양도성 예금 증서에 대한 뭐 금리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뭐 이렇게 금융을 너무 이렇게 어렵게 또 설명드리면 또 어려우니까 단순히 그냥 생각하시면 원금 손실이 없는 것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두 종목 정도만 이렇게 내가 금액 단위가 크잖아요. 클 수 있기 때문에 금액 단위가 상당히 크신 분들은 그냥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 종목들 활용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다 나는 금액 단위가 그리 크지 않다라고 하면 뭐 라이즈 머니마켓 액티브 활용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금 대신에 금리형 ETF를 활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자 배당 소득을 줄일 목적이 아니라 언제 귀속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내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제공한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커버드콜의 수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어떤 식으로 포함되나요? 이게 이제 댓글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이 커버드콜 분배금 뭐 비과세다 비과세 아니다 이게 말이 많은데요. 자, 일단은 커버드콜 안에 있는 분배금의 재원은요, 이 커버드콜이 가지고 있는 뭐 주식 채권도 있을 수 있고요. 거기서 이자나 혹은 배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걔네들은 당연히 과세 대상 소득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옵션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뭐 옵션 프리미엄이 과세다 비과세다 많은 분들 이야기 많은데 일단은 국내 주식에서 발생되는 프리미엄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고 해외에서 발생되는 것은 과세 이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커버드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지급받는 분배금이 이 옵션의 프리미엄 재원인지 아니면 기초자산에서 발생되는 이자 배당인지는 내가 알 겨를이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세금 신고함에 있어서 이제 그 통지서들이 날라오잖아요. 그때 발생되는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과세 대상 소득이었구나 정도까지만 충분히 알 수 있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 커버드콜 수익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정확히 표현드리면 과세 대상 이익에 대한 부분만 합산돼서 과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뭐 일반 계좌에서 발생되는 커버드콜 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세 계좌, IAC 계좌, IRP, 그 다음에 연금저축에서 발생되는 커버드콜 분배금의 경우는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와는 아무런 관계는 없다라는 점.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옵션 프리미엄 이익이 얼마인지는 제가 물어봤는데 알 수 없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계속 걔를 찾으려고 노력하지는 마시고요. 대략적으로 요만큼의 세금이 발생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급받는 분배금 수준 가지고 확인을 해보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소득이 있고 소득세율 구간이 24% 이상인 분들, 자, 그러면 이자 배당은 15.3대 일단 소득 구간이 24% 이상이다라고 하면 일단 소득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 전략을 좀 다르게 짜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 사항입니다.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면서도 소득 구간이 24% 이상인 분들을 만나게 되면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니, 금융소득이 발생되면 될수록 계속적으로 세금이 늘어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피할 수 없으면 그냥 즐기시는 분들, 그냥 배당을 계속 많이 발생되고 세금 신고도 그냥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그냥 배당을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지급받는 분들도 있고요. 다만 자, 배당에 따른 세금이 어느 정도 부과되는지는 한번 조금 명확하게 계산해서 내가 배당을 이만큼 받게 되면 세금이 이만큼 늘어나는구나를 알고서 받는 거랑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약간 공포에 떨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세금 계산은 한 번은 꼭 산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배당받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뭐 ETF 투자해서 분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분들도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소득세 구간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미 24% 초과 구간이면 이때는 배당받을 목적보다는 차라리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가 더 싸다. 그래서 양도차익에 대해서 22% 세금 무는 게 싸니까 이때는 투자 전략을 바꿔버립니다. 아니야, 그냥 배당받을 목적보다는 차라리 매매 차익이 더 저렴하니까 이때는 매매 차익 쪽으로 가는데, 중요한 건 또 매매 차익에 대해서 또 합산돼서 세금 물으면 우리나라에 상장되어져 있는 해외 ETF들 매수해서 매매 차익 생기면 걔도 또 분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미국 시장으로 직접 투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서 해외 주식 양도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 전략을 바꾸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 해외 주식 양도 차익 22%만 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해당 안 되고요. 건강보험료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라는 점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부부간 증여 후 금융자산을 이렇게 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6억 원까지는 이렇게 부부간에 이렇게 증여했을 때 세금 없이 자산을 분산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한번 얘기를 드리면요,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약간 좀 싫어하는 것 같고요. 받는 입장에서는 살짝 좋아하시는데 의견을 한번 물어볼 필요는 있기는 합니다. 이게 섞이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만 증여를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게 만약에 증여를 했다라고 가정하면 그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또 행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거나 혹은 1천만 원 이상의 이자 배당이 발생하게 되면 아쉽게도 또 건강보험료가 늘어나게 되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가장 확실한 것은 부부간의 증여를 통해서 자금을 조금 분산하는 게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자, 네 번째로는 절세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절세 금융상품의 가장 큰 단점은 일단 돈이 묶일 확률이 있다. 자, 그래서 개인 투자형 국채는 무조건 분리과세 처리됩니다. 세금은 묻는데 무조건 분리과세. 근데 만기가 5년, 만기가 10년, 만기 20년 상당히 긴 시간을 돈을 묶어놔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 투융자 집합투자기구라고 해서요, 자, 맥쿼리 인프라를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전용 계좌가 있습니다. 1인당 1억 원 한도로 일단 납입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발생되는 모든 이익에 대해서는 무조건 분리과세 처리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금투자 요새 금값이 많이 올라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데, 금계좌도 있습니다. KRX 금계좌. 여기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한 부분들도 세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절세 금융상품을 선택해서 내가 세금을 조금 줄이겠다라고 한다면 돈이 조금 묶여 있기는 하지만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세금을 또 세이브할 수 있는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상품들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주식 매매 차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주식이 도대체 뭔지가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ETF 매도에서 얻은 매매 차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가요?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각각 금융상품에 어떠한 세금이 붙는지는 공부는 최소한 한번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는 매매 차익은 비과세, 다만 받는 분배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자, 그러면 배당소득세 과세되는 것은 결국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된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국내 채권형 ETF에서 발생되는 매매 차익은 왠지 세금이 없을 것 같지만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야, 왜 채권인데 이자가 아니라 배당소득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ETF는 뒤에 펀드에서 발생되는 모든 이자 배당을 합쳐서 어떤 이름을 쓴다? 분배금이라는 이름을 쓰기 때문에 분배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이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채권형 ETF에서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부분들도 분배금으로 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해외 주식형 ETF, 해외 채권형 ETF도 몽땅 다 매매 차익과 그 다음에 분배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 자, 그러면 쭉 보면 뭐가 있어요?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 차익만 비과세고 사실상 다 세금이 붙습니다. 그렇다고 국내 주식을 매수하시겠어요? 라고 하면 요새 또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의 PBR이 0.87인가? 너무 싸다. 그래서 자금은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환율이 좀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로 자금이 유입돼서 저평가된 것이 약간 이렇게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해서 저도 약간 손가락이 이제 움직이고 있기는 한데 아무튼 뭐 시장 상황은 알 수는 없으니까요. 분산 차원에서는 한 번쯤은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 차익은 세금이 없다. 이 정도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분배금, 국내 채권, 해외 주식, 그 다음에 해외 채권형 ETF, 국내 상장된 겁니다. 모두 다 매매 차익과 분배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는다라고 정리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네, 당연히 불이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무려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모르는다 가산세로 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부정하게 무신고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40% 달러가 아니라 퍼센트입니다. 40%의 추가적인 가산세가 붙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두려운 게 바로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자, 미납한 세액에다가 경과 일수를 곱해주고 거기에다가 0.22% 끝까지 세금을 떼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금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럼 구세청은 모르는 거 아니야? 다 알고 있는데 귀찮아서 안 잡고 있고요. 나중에 잡아도 이득인 게 뭐예요? 바로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잖아요. 계속 내지마. 그러면 세금은 계속 늘어날 거야 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구세청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세금 신고하지 않으면 다 알아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자, 다만 내가 5월 달에 세금 신고를 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세금 신고를 까먹고 못했다. 그럼 뭐가 있냐면 기한 후 신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한 후는 만약에 5월 달에 신고를 못하고 6월 달에 내가 세금 신고한다라고 한다면 야, 그래도 좀 잘했어. 그러면은 내가 가산세를 좀 깎아줄게 라고 해서 깎아줘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세금 신고 기간이 지나서 1개월 이내에 신고했다. 그러면 가산세 50% 감면. 자, 3개월 이내에 신고했다. 가산세 30% 감면. 6개월 이내 신고했다. 가산세 20% 감면되는데 중요한 건 6개월 넘어가서 세금 신고하면 가산세를 계속 내야 됩니다. 미납세액이 20% 혹은 납부지연 가산세를 결국에는 내야 되기 때문에 세금 신고 그냥 귀찮아서 안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금 신고는 꼭 해야 될 필요 있다. 다만 뭐 납부할 세액이 없을 때 세금 신고 안 하는 건 괜찮지만 납부할 세액이 있는데 심지어 금융소득 종합과세인데 세금 신고 안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라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액과 원천징수 거친 금액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다른가요? 자, 세금을 떼지 않았는데 갑자기 5월 달에 또 합산해서 세금을 과세한다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이자 배당은요, 일단 15.4%의 세금을 뗀 금액이 합산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원천징수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연금계좌 혹은 ISA 계좌에서 과세에 이연되는 그런 상품들이 있죠. 그 상품들에 대해서는 과세 이연 세금을 안 뗐잖아요. 물론 나중에 떼기는 합니다만 속성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연금계좌나 뭐 IRP 계좌 안에서 받는 그러한 이자 배당은 나중에 수령하게 되면 이자 배당 소득세를 떼는 게 아니라 연금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이런 구조들로 계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와는 관계는 없고 원천징수된 즉 15.4% 세금 뗀 금액들이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소득으로 합산돼서 과세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순간 내야 할 세금이 확 늘어날까요? 자, 늘어나는 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만나뵌 분들 중에는 환급세액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서 늘어나는 분들도 있고 안 늘어나는 분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나의 소득세율은 15% 구간이고요. 종합소득이 합산됐는데도 불구하고 세율 구간이 15%다. 세금이 늘어날 일은 없습니다. 이때는 되려 환급액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환급액이 생기냐면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원천지수 얼마 해갔을까요? 15.4% 원천지수 해갔잖아요. 자, 그러면 1,000만 원당 얼마예요? 15.4는 154만 원이잖아요. 그럼 2천만 원이면 약 한 300만 원 세금 떼간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세금 떼간 거가 기납부 세액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되려 세금을 많이 걷어가서 환급액이 발생되는 구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세금이 늘어나요.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개인의 소득세율이 15% 구간인데 하필 그 24% 구간의 언저리에 있어요. 자, 이때는 금융소득이 포함되는 순간 세율 구간이
4%로 변경되게 되면요. 15에서 24면은 9%가 껑충 뛰어 올라갔잖아요. 9%만큼에 대한 세금들은 일부는 증가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개인의 소득세율이 이미 나는 24% 구간이다. 근데 금융소득을 합산했는데 하필 운이 없게 35%로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거의 세금이 폭탄 수준으로 늘어날 확률이 높다. 이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간 내야 될 세금들에 대한 부분들은 소득 구간에 따라서 각각 달리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내가 소득 구간이 높다라고 하면 그래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최대한 피하는 게 일단 좋다라는 점들도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과거에 가입한 이 해외 주식형 펀드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정말 많이 나신 분들도 100% 넘어가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무턱대고 이제는 다 정리해야지라고 해서 매도 버튼을 누르는 순간 혹은 환매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동안에 쌓인 이익이 한꺼번에 올해 귀속되는 그러한 상황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외 펀드에서 발생되는 이 차익에 대한 부분들은 다 뭐로 본다? 자, 배당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과거에 긴 시간 동안 투자해서 많은 이익이 발생된 그런 금융상품들은 일단 환매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한꺼번에 다 팔진 마시고요. 내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선에서 분할 환매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미 밖에 많은 금융자산들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ISA 계좌와 연금 계좌를 적절히 잘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금융상품들, 금융자산을 절세 계좌 쪽으로 옮겨 놓는 게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라는 점도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생 가는 연금 선생님 곤쌤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